네, 취임 2주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구성 작업에 몰두 중입니다. 임기 첫 번째 연휴를 정상 외교 재가동 구상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네, 정치권 상황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첫 번째 연휴를 맞았습니다. 정부 일기 인사 그리고 정상 외교 행보를 계속해서 속속 밝히고 있는데요. 당장 이제 일주일 뒤에 G7 정상회의도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이 대통령의 행보를 평가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인수위원회 기간이 없이 곧바로 취임을 해서 좀 급박하게 국정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처지인데 일단 지난해 12월에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이후로부터 집권을 예비를 하고 준비를 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발견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예. 국제 문제 그리고 통상 문제 여기에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처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문제 이것이 좀 예전 대통령들보다 늦어지면서 설왕설래가 없지는 않았는데 일단 이 문제도 일단 통화를 하게 됐고 또 G7 정상회의 초청도 받게 돼서 초창기에 어떤 그 국제 문제, 외교 문제, 통상 문제 여기에 대한 윤곽은 빠르게 잡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 G7 정상회의 참석을 해야 하고요. 미국과의 통상협상 시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 대통령의 행보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인수위원회 없이 정권 인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 조금 너무 서두르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일단은 뭐 약간의 인사를 한 걸 보면 우리 뭐 인사하고 경제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읽을 수 있는데 일단 그 김민석 총리 카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는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 카드를 통해서 이번 새 정부에서 던지려고 하는 대국민 메시지가 무엇인지 일단 불명확하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보면 개헌이라는 걸 통해서 앞으로 총리는 국회에서 추천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적어도 국회 또는 여야의 어떤 의견을 좀 들어서 총리를 추천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 시도해 본적했는데 그다음 너무 급박하게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아마 또 지금 최근에 그 장관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을 보면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캠코더 인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캠프 출신 코드 인사,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지금 새 정부에서 일하게 될 어떤 장관 후보자 하마평도 보면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로 지금 거론만 되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문재인 시즌 2가 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경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후보 시절에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들을 빨리 실현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께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약간의 급한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경제 수석으로 내정된 분도 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계속적으로 어떤 정부 재정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했는데 하준경 우리 뭐 경제 수석도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부 재정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굉장히 정부 재정을 굉장히 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국가 부채 관리라든가 또 인플레이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염려도 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정권의 어떤 인수위 없이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너무 조금 급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조금 시간을 좀 두고 해도 그리고 원래 그 정권이 대선을 치르고 나면 인수위원회가 한 2달 정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두고 조금 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겠다 하는 이런 평가를 합니다. 예, 인사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인사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경제참모진이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6일에 발표가 라인업이 이렇게 쫙 발표가 된 거잖아요. 기재부 차관 출신 정책실장을 임명을 했고 또 말씀하신 교수 출신 인사라든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이제 국가안보실장하고 정책실장 인사를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일각에서 갖고 있는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식할 만한 인사라고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성락 의원이 국가안보실장이 됐는데 위 실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외교부에서 북미국장을 지냈고 대표적인 미국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과의 회담은 쇼다라고 예전 정부에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대북 대화 노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 어떤 형식적이거나 거칠의식의 남북 대화는 안 된다. 실질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의
노선을 강조를 해왔던 외교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미국 정가에서도 또 익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 인물이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남북 대화에서도 미국과의 어떤 긴밀한 협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사다. 이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우도 기재부 관료 출신인데 관료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과 함께 또 관료주의에 대한 어떤 경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평소에 얘기를 해왔던 그런 인사고 예. 또 저서를 통해서도 그 경제학에 좀 깊이 있는 그런 노선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는 인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경제하고 외교 안보 쪽 이쪽에 이제 대통령실의 실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 남아있는 관건은 결국에 내각이겠습니다. 기재부라든지 또 외교부 장관으로 누가 임명될 거냐. 사실 역대 정부에서 지나치게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쪽으로 무게가 많이 실려 있고 좀 내각 쪽은 거기에 비해서는 부차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을 했던 것이 역대 정부에서 계속 지적이 됐던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각 쪽에서 실질적으로 힘을 갖고 책임 장관에 가까운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관건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디 이제 정책실장이나 국가안보실장에 굉장히 좋은 인사들을 앉혔다라고 평가는 하는데 거기서 그치거나 혹은 대통령이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실 중심으로 그렇게 정부를 이끌기보다는 내각이라든지 이쪽에 더 무게를 두는 그런 운용이 됐으면 하고 그런 의미에서 또 누가 임명이 될지 또 기다려보고 있겠습니다. 네,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 지난 정부와 비교를 했을 때는 내각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제참모진 그리고 위성락 안보실장을 필두로 하는 그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여 주시면 그 좋겠어요. 경제 라인업만 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돈을 풀겠다는 의지는 확실한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경기 침체를 넘어서 지금 불황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국가가 굉장히 좀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국회에서도 보면 정부에서 보면 새 정부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한 20조 원 정도 편성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아마 본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 1인당 한 25만 원 정도의 지역 화폐도 포함된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돈을 풀다 보면 이게 일시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긴 하지만 예.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우리가 만약 우리 한국 경제가 일시적인 어떤 경기 침체가 아니고 좀 장기적인 저성장 구조에 들어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돈을 푸는 부분들이 일본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아베노믹스 이렇게 네. 할 때도 돈을 풀었는데 결국 잃어버린 30년 일본 경제를 맞아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으로 이렇게 돈을 푸는 부분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의 효과는 있을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부분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경제 참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대선 공약을 실천하는 국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부분에 방점이 있다면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새 내각에 들어오는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제하고 어떤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경제부총리는 돈 버는 경제부총리가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경제부총리는 어떠한 이제 경제 균형을 맞춰가는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라고 보이고요. 지금 아마 그 전체적인 외교 라인업은 위성락 실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위성락 실장이 아마 키맨이 될 것 같은데 위성락 실장도 그렇고 국정원장에 내정된 그 이종석 그 원장도 그렇고 이 두 분이 다 DJ하고 노무현 정부의 어떤 햇볕 정책을 개성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정부 때는 우리가 대북 관계가 굉장히 경직된 상태였는데 아마 어떤 남북 관계도 나름대로 화해 모드로 좀 풀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은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특히 이종석 저 국정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정원이 보면은 민주당 정부에서는 굉장히 우리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물밑 협상을 많이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종석 원장이 아마 북한의 어떤 고위급과의 어떤 물밑 협상이라든가 어떤 아니면 그동안 이어지지 못했던 뭐 노무현 이후로 이어지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 이후로 이어지지 못했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물꼬도 좀 틀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북이라든가 아니면 대중국 어떤 그런 강경 노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정상 간의 어떤 당선 통화마저도 굉장히 외교적 맥락에서 또는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통 관료들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변칙적인 외교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지금 기존에 저렇게 변칙적으로 자꾸 외교를 하는데 한국의 어떤 외교 관료들이 그냥 정통적인 방식으로 가가지고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번에 아마 통화를 늦춘 이유도 보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한 협상이라든가 또는 알래스카 LNG 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있어서 한국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것인지, 얼마나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을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아마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아마 굉장히 좀 꼼꼼한 정교한 그런 마스터 플랜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경제 분야 또 외교 분야까지 내가 구성한 전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함께했던 1, 2기 지도부와 어제 저녁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또 김문수 국민의힘 전 대선 후보와 전화 통화도 했다고 해요. 뭐 내용은 전해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앞서 뭐 이준석 권영국 전 대선 후보와도 통화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요. 김문수 후보와는 뭐 설란영 여사의 안부도 물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전해지고 있어요. 협치를 좀 강조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봐야 할까요? 네, 뭐 제일 아름다운 협치의 모습은 사실 취임 선서식 날 김문수 후보나 권영국 후보도 함께 자리를 했으면 훨씬 좀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됐을 텐데 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대로 아마 네. 함께 대선을 뛰었던 김문수 후보에게도 전화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좋아 보이고요. 다만 저는 지금 그 민주당의 1, 2기 지도부하고 저렇게 별도의 오차를 가진 부분은 조금 염려스러운 게 지금 대표를 지내신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또 본인 밑에서 수석 최고위원이 김민석 의원이 지금 총리로 내정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당청 관계가 수평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수직적인 관계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1, 2기 지도부가 살짝 모은 건 보면 아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어떤 야당의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염려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조, 그다음에 지금 세계 특검이 통과됐지만 앞으로 본인이 어떤 재판 리스크와 관련된 재판 중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민주당의 어떤 여당으로서의 어떤 강력한 스포트를 지금 아마 본인이 주문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아마 민주당에서 새로운 당대표도 뽑고 또 원내대표도 뽑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실과 얼마나 조율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할 것인가 부분도 상당히 논의가 됐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저렇게 처음부터 너무 당이 어떤 대통령 중심에 저렇게 끌려가기 시작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실패 때도 마찬가지지만 당청 관계가 수평적이 아니고 수직적으로 되는 순간에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권력이 상당히 제왕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장면은 상당히 좀 아름다운 장면으로는 보이기지만 상당히 좀 이 웃음 뒤에 숨겨져 있는 상당히 조금 앞으로의 어떤 염려, 어떤 국민들의 어떤 걱정 이런 것들도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런 만찬 장면이 조금 당 지도부와의 어떤 뭐 수직적인 관계를 좀 우려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반대로 또 똑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전화 통화도 했고 당 지도부와도 이제 만찬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당 지도부와의 만찬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정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를 마무리하는 사실 당선되자마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선거를 끝내고 뭐 해단식도 하고 회포도 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나 과정들, 시간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만찬 자체는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향후에 이제 당정 관계는 이제 앞으로 꾸려 나가기에 달려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분명한 거는 이제 최근 들어서 한국 정치에서는 당정 분리는 폐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정 분리를 노무현 정부 때 시도를 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막판에 후반에는 당정 분리를 했더니 서로 책임을 안 진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나중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또 윤석열 정부까지 다 아울러서 보면 당정 분리보다 이제 유기적으로 결합을 하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결합의 방식이 되겠죠. 당에서 소신을 갖고 민심을 대통령 쪽으로 전달을 할지 아니면 대통령 쪽에서 결정을 한 것에 당이 끌려갈지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추후에 지켜볼 일이고 현재 이렇게 뭐 만났다고 해서 곧 끌려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단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가 끝나 후에 이제 같이 경쟁했고 낙선하신 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화를 걸고 또 상의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여야정 협의체 계속해서 역대 정부에서도 강조가 돼 왔었지만은 제대로 운용이 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물론 여당이나 국회 쪽의 선제적인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또 물꼬를 틔워줘야 여당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니셔티브를 갖고 야당한테 여야정 협의체를 제대로 운영해보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윤석열 정부에서 겪었던 일들이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대표하고 거의 뭐 한 번인가요? 영수회담 한 번밖에 예. 안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인이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이제 야당 대표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소통하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네. 당정 관계 또 여야정 관계에 대해서도 두 분이 약간은 다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만간 선출이 될 텐데 슈퍼 여당을 이끌게 될 원내 사령탑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두각이 나온 인물은 김병기 의원, 서영교 의원 이렇게 두 명인데 다 친명으로 알려진 인물들이죠. 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현재 민주당의 의원들의 구조가 거의 뭐 친명이 압도적인 주류이기 때문에 친명 내부의 대결로 흘러가게 됐고 그리고 이례적으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20%의 당원 투표가 반영이 되게 됐습니다. 그 당원도 사실 친명이 압도적 다수기 때문에 친명 당원들의 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 이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뭐 혹은 당 지도부라든지 이쪽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밀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게 된 것 같아요. 철저하게 당원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좀 당심이 굉장히 주요하지 않을까 싶고 사실 이런 때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SNS 이런 쪽을 좀 눈여겨보면은 당원들이 좀 어느 쪽으로 밀 것이냐 이게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뭐 콕 찍어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최근에 계속 전국에 격동이 있었잖아요. 예, 그 속에서 좀 당원들한테 더 익숙한 사람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 한번 예, 여쭤볼게요. 하여튼 두 분 다 예. 굉장히 까칠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보면 이제 여당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나 야당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어떤 설득하고 대화 타협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두 분이 굉장히 조금 강성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아마 두 분이 누가 되더라도 앞으로 아마 그 야당과의 어떤 대화 설득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저는 보니까 이번에 전체적인 어떤 뭐 민주당원들이나 민주당 내부에 보니까 어떤 비상계엄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신 분들이 조금 중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김민석 어떤 총리 카드도 보면 김민석 의원이 그때 비상계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 먼저 예언한 부분이 있고 예. 저 김병기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우리 비상계엄 이후에 그 국정원 제1차장이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체포조를 운영한다, 체포조를 운영하려고 했다는 그런 것들을 맨 먼저 밝히신 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어서 아마 이번에 어떤 참여를 하는 민주당의 권리 당원들이 조금 높이 평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그 굉장히 큰 말실수를 했거든요. 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민정수석으로 하마평 오르는 사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에 어떤 간접적으로 비공개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대통령 의사권에 대해서 명백하게 좀 도전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민주당원들이 이번에 아마 권리당원들 한 20% 정도가 아마 반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실점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김병기 의원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좀 역할을 했고 두 번째 서영교 의원의 어떤 말실수 저런 부분 때문에 김병기 의원이 조금 상대적으로 유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공수가 여야 바뀌었잖아요. 이제 허니문 기간은 없고 전면전이 계속 이어질까라는 전망이 계속 많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 또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을 처리했고요. 또 당선 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제 처리하겠다라는 예고를 한 상태예요. 국힘은 이제 국민의힘은 셀프 면제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전국 상황이 예전에 있었던 쟁점들 이런 것들이 잠깐 휴지기를 갖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찬반 갈등 속에서 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허니문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 정치의 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재명 정부의 그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주요한 안건들이 초반에 더 쏟아져 나올 그럴 개연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고 일단 이제 3대 특검법 같은 경우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이렇게 3대 특검은 국민들 찬성이 굉장히 높았었죠. 오히려 사실 국민의힘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제대로 협상을 해서 빨리 했었으면 사실 지금 뭐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게 검사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너무 많이 차출이 된다라고 예. 하는 그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정말 걱정이었다면 사실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특검법을 조율을 해서 미리 통과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국민들도 이게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원래도 지지율이 높았던 법안들인데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더더욱 해야 된다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사실 이게 좀 다른 문제로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많이 쏠려 있을 텐데 반대로 이제 대통령 쪽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이제 좀 보다 뜨거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번에 대선에서도 심층 출구조사 결과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 중에서도 한 40% 정도는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전국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정지시킨다라고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일단 일선 법원에서는 그 법을 따라서 재판을 중단시킬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변수가 또 있는 것이 재판부에서 이 법은 헌법의 그 위헌이다라고 하는 자체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에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일반인 중에서 예를 들면은 뭐 이 재판이 중단돼서 자신의 인격권이라든지 뭐 평등권 이런 것들이 침해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시민이 있으면 헌법 소원도 제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사소송법 문제가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일단락이 다 될 수는 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잘못 손을 대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 문제부터 먼저 이렇게 방어하려고 한다 네, 이런 예. 비판에 또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런 문제들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대 특검법과 검사 징계법을 이제 처리를 했고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예고를 했는데 사실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무죄인 재판에 한해서는 뭐 계속 이제 진행을 또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감로들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뭐 민주당이 지금 야당이 아니거든요.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그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이제는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 됐기 때문에 여당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책임을 한 번쯤은 돌아봤으면 한다는 생각이 말씀드리고요. 일단 3개 특검 법안이 먼저 통과됐는데 뭐 채무 상병 특검법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사실 그동안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특검을 통해서 어떤 진상을 밝히는 부분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이거든요. 예. 다만 저는 내란 특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당시에 참여했던 계엄군의 주요 지휘부들도 다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 특검에만 들어가는 검사가 60명이거든요. 사실 60명 정도가 되면 뭐 우리 가장 큰 뭐 대구나 부산에 있는 검찰청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아마 내란 특검을 통해서 자꾸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또는 개혁신당 특히 계엄해제 당일날 본회의 왜 참여하지 않았느냐 표결에 그 부분을 자꾸 타겟으로 하는 것 같아서 결국은 내란 특검의 주요 타겟이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야당을 타겟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또 진상을 밝히는 것과는 별개로 야당에 대한 탄압 또는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지금 민주당의 어떤 여당의 역할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그 대통령이 받아오던 형사재판을 중지한다는 법안은 저는 어떤 재판중지법이라든가 어떤 법안이 아니라 저는 야당과의 어떤 대화를 먼저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그런 모든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을 알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면은 저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동의가 만들어진 부분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뭐 재판 중지법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야당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저는 합의 처리를 하는 부분들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아니면 적어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의 의견을 좀 받아본다든가 또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헌법적 해석을 받아보는 부분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데 마치 재판정지법을 먼저 처리해버리게 되면 그냥
민주당에서 그냥 굉장히 일방적으로 모든 걸 처리하게 되는 그런 꼴로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국회를 조금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운영의 기술들을 그래서 뭐 대법원 의견을 받는다든가 또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유권적 해석을 받아본다든가 또는 아니면 네. 어떤 야당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 재판 정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재판이 계속 진행돼 가지고 만약에 유지가 되면 안 되는 부분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국민적 동의에 대한 부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수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야당이 아닌 여당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책임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 그리고 차기 지도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할 계획인데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현 체제를 일단은 유지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뭐 의원총회에서 하루 이틀 내로 좀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달 말까지 임기가 끝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16일 날 새 원내대표를 뽑으면 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뭐 관련 비대가 될지 어떤 전당대회를 어떻게 할지 나름대로 방향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보면 대선 기간 중에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이나 탈당을 권고를 하기도 했고 또 탄핵 반대 당론이 무효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보여야 할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는 충분히 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장 물러난다고 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될 만한 그 정도 될 만한 깜냥이라든가 대안도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지난 대선에서 또 분명한 모습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혁신적인 모습도 보여줘 왔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번 달 임기 말까지 채우면 되고 그다음 새로운 원내대표가 들어오게 되면 예. 그때 가서 이제 뭐 관리형 비대위를 조금 더 할 건지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로 바로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하면 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뭐 비대위 체제를 하는 것보다는 바로 아마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빨리 새로운 지도부를 만드는 것이 그리고 새로운 당대표를 통해서 어떤 당의 혁신이라든가 또는 뭐 보수의 어떤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낫지 굳이 뭐 관련 비대위를 줄줄 끌어서 뭐 권영세 비대위, 김용태 비대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빨리 국민의힘이 정상 궤도, 정상 트랙으로 돌아가는 것이 조금 맞는 수순이 아닐까 이렇게 뭐 평가합니다. 일단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되 이제 차기 원내 대표가 선출이 된 이후에 되도록이면 조기 전당대회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의견이신지 같은 네. 전망이신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이거는 국민의힘이 혁신을 하는 쪽으로 가야 바람직한 거다라고 전제를 한다면은 이게 조기 전당대회로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는 게 맞을지 이것만 갖고는 결론은 잘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닥을 잡을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현재는 친한계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친윤계에서는 비대위를 좀 더 연장하는 것을 원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결국에는 양계파, 그러니까 친한, 친윤 양쪽 다 아닌 쪽의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뭐 대선 때 패배했었던 김문수 후보가 다시 전당대회 출마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묘한 것은 친한계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얘기를 하고 또 전당대회 준비를 하면 할수록 친윤계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다시 한번 당권의 어떤 수성을 노리겠다 이렇게 어떻게 적대적인 상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중간 쪽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결국에는 조기 전당대회보다는 좀 그 대결을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가 좀 쉽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취임 2주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구성 작업 그리고 앞으로의 전국 전망까지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철현 경혈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